네, 안녕하세요. 진선호입니다. 2026 수능 대비 한국사 3등급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이제 근대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섯 번째 강의로 개항기 시기부터 근대사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흥선대원군부터 볼게요. 이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예요. 고종의 아버지로 이제 고종이 왕위에 올라요. 이제 근데 당시에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주로 이제 집권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세도 정치의 폐단을 끊기 위한 정책부터 실행을 하죠. 자, 그게 이제 왕권 강화랑 관련이 되겠는데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이제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도 정치 가문들은 비변사를 통해서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이 비변사를 폐지하게 되고 서원도 정리합니다. 이제 영조 때 서원을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그걸 또 정리를 해서 이제 40여 개로 줄여버려요. 이게 이제 왕권 강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전 회통은 법전이에요. 이제 이 법전은 이제 성종 때는 경국대전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조는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는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들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 와가지고 한 번 더 법전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대전 회통이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경복궁 중건이에요. 이제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거는 경복궁 중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 가면 볼 수 있는 경복궁이 바로 흥선대원군 시기에 지어진 궁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경복궁 중건 때문에 이제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납전. 요거는 이제 그 거둔 거예요. 그 뭐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다라는 건데 이제 주로 양반 지주들한테 이제 기부금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당백전은 고액 화폐예요. 이제 상평통보의 100배에 달하는 고액 화폐가 당백전입니다. 그 당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액 화폐인데 이 당백전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바람에 그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현상,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뭐 여기까지는 시험에서 잘 다뤄지진 않습니다만 경복궁 중건하고 그 과정에서 당백전 발행했다라는 거는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왕권 강화의 정책들이에요. 그 다음에 민생 안정. 그러니까 이제 세도 정치 시기에는 워낙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농민 봉기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정의 문란 쪽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책들을 시행을 해요. 요 호포제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군정, 그러니까는 군 관련된 그 세금 체계를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전에 균역법은 그 1년에 두 필을 내야 했던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이는 대책이었습니다. 근데 요 균역법에서도 양반들은 세금 납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 호포제는 세금 납부의 대상을 집 단위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집을 뜻하죠. 그래서 집 단위로 세금 납부의 기준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양반들도 군포를 납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양반들 사이에서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정책을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양반들도 군포를 납부하게 됐고 또 하나는 사창제. 이 환곡이 이제 그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거였는데 이제 세도 가문들은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이자를 붙여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사창제는 이 빌려주는 창고의 그 관리 주체를 아예 그냥 지역에 맡겨버리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사적이다라는 뜻인데 이제 아예 지역에다가 지역 단위로 이렇게 창고를 맡기는 이제 그런 제도가 바로 사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여기는 시험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거의 나올 겁니다. 자, 이 배경은 이양선 출몰, 그러니까 서양의 배예요. 서양의 배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자꾸 왔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계속 펼치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서양 열강, 그러니까 뭐 이제 유럽에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자꾸 이제 통상하자, 무역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때 이제 서양은 제국주의가 잘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통상 요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보자면은 먼저 병인 박해가 있어요. 그 전에도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천주교를 포교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 이 선교사들을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 자체를 이제 그 사악한 교리다라고 해가지고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막 선교사들이 처형이 되고 프랑스 선교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에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강화도로 쳐들어온 게 병인 양요예요. 병인 박해의 영향이 병인 양요입니다. 이게 이제 강화도로 쳐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인 양요, 병인 박해 직후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미국의 배였던 제너럴 셔머노, 요 배 선원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평양 쪽으로 막 들어와요. 근데 일단 들어와 놓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양 주민들이 이 제너럴 셔먼 선원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해줘요. 근데 이 평양에 상륙한 요 배 선원들이 갑자기 약탈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기 평양 주민들도 막 다치고 죽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민들이 급하게 그 이제 평안 감사한테 갔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러니까 평안 감사 이 박규수입니다. 저번에 말했던 안핵사. 요 박규수가 이때 평안 지역 감사였는데 배를 불태우겠구나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선원들이 전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된 미국이 나중에 신미양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강화도로 쳐들어온 거죠. 시대 순으로 보자면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병인 박해가 일어난 것 때문에 병인 양요로 이어졌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미 양요로 이어졌다. 이제 이렇게 그 과정상의 그 인과관계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병인 양요야 그렇다 쳐도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어이가 없죠. 자기네들이 먼저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또 쳐들어오고, 이게 다 이제 뭐 이때 만약에 이겼으면은 뭐 통상 해라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뭐 병인 양요나 신미 양요나 둘 다 강화도로 들어왔는데, 특히 병인 양요의 경우에 이때 프랑스는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어요. 이 당시에 뭐 이 서양 열강들은 약탈이 국룰이었나 봐요. 그래서 강화도로 쳐들어와 가지고 상륙한 다음에 어쩌다가 외교장각을 가봤더니 되게 귀해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약탈을 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교장각 도서, 특히 이제 의궤라고 해가지고 그 조선에서 일어났던 각종 행사들에 대한 기록들,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이렇게 행사 모습을 그려놓기도 했고 사용됐던 물건의 수량 이런 것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던 도서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지금은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돌아와 있는데, 이 돌아와 있는 것도 그 임대 형식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뭐 시험엔 전혀 안 나오지만 이 외교장각 도서를 이제 반환받기 위해서 박병선 박사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분 이름도 한 번쯤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 통상수교 거부, 이제 이런 사건 흐름 때문에 당시의 지배계층에서는 통상수교 거부에 대한 그게 이제 좀 셌죠. 특히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서양 세력들하고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이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서양과 수교를 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매국노인 줄로 알아라. 뭐 이런 글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이제 뭐 프랑스나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왔던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있었고, 이 영향으로 척화비가 건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전 세계적인 흐름은 분명히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서로 통상수교를 하는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그랬지만 이제 그 당시에 그 정부 관리들, 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뭐 평안감사 박규수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박규수도 이제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쪽이었어요. 다만 미국 상선을 불태운 거는 자기 주민들이 이제 약탈을 당하고 죽어나가니까 당연히 이제 그 관찰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어쨌든 이제 흥선 대원군의 집권이 끝나고 고종의 나이가 20살이 넘으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고종이 이제 왕권을 행사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문호 개방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처음 문호 개방을 하게 됐던 게 바로 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여기 운요 사건을 써놨는데 이 운요 사건은 일본이 강화도랑 영종도로 쳐들어온 거예요. 두 섬은 가까이 붙어 있죠. 인천 앞바다에. 그래서 이제 강화도랑 영종도로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운요라는 배를 이끌고 와서 이제 막 뭐 이렇게 포도 쏘고 막 활도 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랑 수교해라. 이제 무역해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조선 정부에서는 이제 안 그래도 좀 그 개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개항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이 본격적인 근대 시작을 알리는 조약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강화도 조약의 또 다른 이름이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요 또 다른 명칭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능 시험에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안 나오고 조일수호 조규로 출제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 강화도 조약의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근대적인 조약입니다. 이제 문호를 개방하는 이제 근대적 조약이고 또 한 가지는 불평등 조약이에요. 일본 쪽으로만 유리하게 들어간 조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개가 해안 측량권.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이건 뭐냐면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은 일본 영사가 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치외 법권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딘가로 여행을 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당연히 미국의 그 FBI나 경찰들이 와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져도. 예, 이거 불평등 조약이 맞습니다. 일본 영사가 일본인을 재판한다라는 거라서 이건 이제 불평등 조약이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주요 내용을 보자면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산이 개항됐고 그 다음에 원산, 인천 순으로 이제 항구가 열립니다. 다만 이때 관세 조항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일본의 물건이 들어오는데 세금이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주로 영국산 면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굉장히 대량 생산이 됐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질도 좋아요. 그런 제품들이 들어오니까 조선의 수공업품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경쟁이 안 돼요. 그냥 그쪽만 다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원래 관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온 물건에 어느 정도의 세금이 얹어져서 이제 조선의 물건과 경쟁력이 이렇게 조선의 물건도 경쟁력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관세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일본 들어온 제품이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 상인들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최애국 대우를 요구했는데 이 조항은 조선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서 안 들어갔어요. 이 최후국 대우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혜택이 큰 나라란 뜻이죠. 그래서 어느 다른 나라한테 이런 혜택을 줬으면 우리한테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혜택을 자동적으로 줘야 되지 않냐. 이게 최후국 대우인데 이 조항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무역은 개항장 무역. 이건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항구 주변 10리 4km 정도 그 지역에서만 일본인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일본 화폐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조선을 갖다가 개항시키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조선의 쌀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쌀 수출입이 허용이 됐는데 이것도 무제한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쌀이 일본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왜냐하면은 일본 쌀과 조선 쌀이 거의 같은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공업화, 근대화가 되고 있던 상황이라 이제 쌀 생산량이 점점 줄고 있었어요.
그 쌀을 조선에서 받아가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쌀 수출입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뒤로 두 번째로 맺은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미국하고 맺은 거죠.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 사절단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수신사도 있고요. 조사시찰단 이런 외교 사절단들이 있는데 이제 이들 중에서 김홍집이라는 분이 일본에 갔다가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와요. 이걸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청나라의 그 일본에 상주하고 있던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라는 분이에요. 이름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에 뭐가 있었냐면 그 내용이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 조선이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은 러시아가 남하를 하는데 그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담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뭐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이제 일본과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미국과는 수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신사 김홍집이 이 책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고종한테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청나라의 권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이 책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이 조선책략은 그 영남 만인서 사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 영남 만인서 사건을 유발을 해요. 왜냐? 얼마 전에 미국은 우리나라로 쳐들어왔던 적국이에요. 신미양요. 그런데 거기랑 수교를 해야 된다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앞다투어 상소를 올렸어요. 이게 영남 만인서 사건인데 다만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비주류 세력이었고 이제 청나라의 권유도 있고 김홍집이 들고 온 책을 보고 고종이 맺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미국과 처음으로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서양 세력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관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세 조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도 넣어요.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일본이 이런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뭐 조일통상 장정 이런 것도 맺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맺은 최초의 최애국은 미국이에요. 최애국 대우 조항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중조정. 이 거중조정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도와달라 하면은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거중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위기에 많이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 조미수 통상조약의 거중조정 항목을 근거로 해서 미국에다가 요청을 자꾸 하죠. 근데 미국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다는 거고 이것도 역시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일본하고도 조약을 맺고 미국하고도 조약을 맺고요. 그 뒤에 뭐 이제 프랑스, 영국 뭐 다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의 문호가 개방이 되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설치한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이에요. 이게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제 중심이 됐던 그 기구입니다. 이 통리기무아문이 설립되면서 했던 일들, 이제 먼저 군사제도를 개편하게 돼요. 자, 별기군을 창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식군대예요. 자, 그래서 이 신식 군대였던 별기군을 창설하게 되는데 이 신식 군대라는 게 그러니까 근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근대적 무기 체계를 갖춘 군대예요. 그 전까지 있었던 구식 군대, 이제 조선은 원래 5군형 체계였어요. 5군형 체계의 군사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구식 군대를 갖다가 2영으로 축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신식 군대 별기군을 창설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되고 외교 사절 파견을 하게 돼요. 일본 쪽에서는 수신사,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김홍집 이런 분들이 여기 수신사로 간 거고 조사 시찰단 역시 나중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외교 사절단은 보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거 조미수 통상조약 이후에 바로 파견이 돼요.
조미수 이후에 파견이 되는 미국 쪽 사절단을 보빙사라고 하고 청나라는 영선사라고 불러요. 이 청나라에 간 영선사는 근대무기 사용법을 습득을 해오고 기기창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근대무기 사용법을 습득하게 돼서 이제 이게 별기군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이제 기기창이 바로 근대 무기를 생산하는 창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근대화 과정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반발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통상수교 거부를 했잖아요. 이제 그 통상수교 거부를 했던 여러 근거 중에 성리학적인 근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이 벌였던 운동이 바로 이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바른 것을 호위한다. 그리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바른 거는 성리학적 질서, 그리고 사악한 게 바로 이제 서양의 근대 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화 정책에 반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척화 주전론이라는 거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거고, 그러니까 서양 및 일본 세력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양 일체론도 마찬가지예요. 일본과 서양은 한 덩어리다. 이제 이때 일본은 이미 문호를 개방해서 근대화로 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미국과 수교 먼저 했고, 그래서 이제 일본과 서양은 어차피 똑같다 이런 뜻이고, 이 영남 만인선 제가 조미수 통상조약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그 조선 책략에 대해서 반대하는 요 내용에 대해서 미국과의 수교 반대. 이제 이만손 같은 분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던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만 이들은 비주류 세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이 나오고 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지만 통일기무함은 설치되고 계속해서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생들이 이렇게 상소만 올려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의병운동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제 결국 이렇게 개방해가지고 가다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뒤에 어떻게 돼요? 일본한테 나라를 잡아먹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항일 의병운동으로 이 위정척사 운동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모군란인데요. 이 이모군란 관련해서 아까 신식군대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90군대가 축소됐다 그랬죠. 근데 그 90군대 군인들은 이 오군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전부 모든 군인이 전부 직업군인이에요. 근데 이 90군대가 축소가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들이 직장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실직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이제 해고 이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차별도 있었어요. 신식군대 쪽이 아무래도 지원도 더 많이 가고 그러겠죠. 그리고 90군대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었다. 심지어 이제 해고당하기도 하고 이제 실직 차별. 그리고 이제 해고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군인들한테는 급여를 안 줘요. 월급을 1년 이상 안 줬다가 하도 이제 월급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이제 한 달치? 뭐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1년 넘게 안 줬다가. 한 달치 줬는데 보니까 쌀을 줬는데 와서 봤더니 모래 섞여 있고 그 쌀 겨가 섞여 있고 막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90군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뚜껑이 열리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사건의 흐름을 보면 이 90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제 근처에 다른 이제 사람들도 좀 합세를 합니다. 이때 이제 민씨 세력은 그 고종의 외척이에요. 왕실 외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명성황후, 이 고종의 부인이죠. 이 명성황후 집안이 여흥 민씨 집안이에요. 그래서 거기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세력들을 많이 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공사관 습격. 그 신식군대 별기군에 일본인 교관이 있었는데 이 일본인 교관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99년들이 뜬금없이 난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99년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이제 일으킨 난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럼 정부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불러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아니, 협상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월급을 더 주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때 정부가 엄청나게 잘못을 했어요. 삽질을 했어요. 뭐냐? 청나라에다가 SOS를 칩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 군란 좀 진압해 주세요라고 청나라에다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군인들하고 말만 해도 될 일을 이제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청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개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란은 진압되죠. 이때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동대문 막 이쪽에다가 청나라가 대포를 갖다 쫙 세워놓고 이 99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근거지가 어디였냐면 지금 저 강북구 쪽 미아리, 미아동 이쪽에다가 이제 포를 계속 빠바바방 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씨가 재집권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여기다 제가 안 써놨지만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99인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네들도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누군가가 좀 구심점이 될 만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99인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찾아간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한테 가서 저희의 구심점이 돼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알겠네. 하고서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집권을 해요.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집권을 하는데, 근데 이때 이제 청나라가 개입을 하면서 군란이 진압이 되고 이 흥선대원군을 청나라에서 잡아갑니다. 이제 청나라에서 납치해요. 납치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데려갑니다. 청나라가. 그러면서 민씨 세력들이 다시 재집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까지는 뭐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했던 게 뭐였냐면 통리기무화문을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분도 그 위정척사 쪽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흐름, 이모군란은 90군대에 대한 차별 및 급여 미지급으로 일어난 군인들의 난이다라는 건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 뒤에 나옵니다. 자, 이모군란의 결과 및 영향이에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하다. 아, 봐봐요. 아까 이게 청나라한테 우리 와서 난 좀 진압해 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래. 우린 난을 진압했어. 끝. 이거겠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내정 간섭이 심화가 되고 이제 이에 따라서 청나라의 요구로 맺어지게 된 이제 조약이 있어요. 그게 이름 길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청나라의 속국이다라는 걸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요 전에 강화도 조약에서는 일본이 이제 할 때는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거를 제일 첫째 항에다 걸었어요. 아니 일본이 왜 나서가지고 조선이 독립국이라고 하냐? 그거는 일본은 조선과 청나라의 그 끈끈한 유대 관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청나라는 그거를 불편해하다가 이제 이런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라고 이제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에다 명시를 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청나라 상인의 내지무역을 보장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강화도 지역 말씀드리면서 계양장 무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구 주변 십리 4km 지점까지만 이제 일본 상인들이 무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하면서 청나라 상인들은 서울까지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부글부글 했겠죠. 예. 이것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조선에서는 청나라한테 이제 뭐 군란을 막아줬으니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외세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예. 자, 또 하나. 일본하고도 재물포 조약을 맺습니다. 자, 일본하고 맺은 재물포 조약에서는 배상금 지불. 이건 이제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상금 받아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공사관 경비를 위한 일본군 주둔. 이건 지금 우리나라 뭐 종로에 뭐 미국 미 대사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 우리나라 경찰들이 지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도 우리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모군란이 벌어지니까는 이제 속절없이 뚫리고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나온 게 뭐냐면 너네가 우리 공사관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우리 군대가 주둔해서 지키겠다라고 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까지 세세하게는 뭐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모군란의 결과로 두 가지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맺어졌다. 그리고 일본과는 재물포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갑신정변이에요. 이 갑신정변은 이제 이모군란의 2년 뒤, 즉 1884년인데 이때 이제 개화파, 그러니까 이제 개화를 추진하자라고 했던 게 주류 세력이었는데 이 개화파가 이모군란을 전후해서 둘로 나눠져요. 급진 개화파가 있고 온건 개화파가 있어요. 이제 온건 개화파의 대표적인 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홍직 같은 분이 있어요. 나중에 영의정까지 하죠. 그리고 급진 개화파의 대표적으로는 이제 김옥균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 온건 개화파는 천천히, 그러니까는 천천히 하자. 이게 이제 중국의 청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이때 청나라가 이제 양무운동 내지는 변법 자강운동 이런 이제 운동이 있었는데 양무운동을 모델로 해서 천천히 문을 열자라는 거였고 이 급진개화파는 일본을 모델로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1860년인가 59년인가 제가 일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미국 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랑 수교할래? 라고 하니까 일본은 하잇 하고 바로 조약을 맺어요. 그게 이제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건데 그 뒤로 이제 미국의 문물을 급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뭐 거기서 메이지 유신 같은 게 벌어지면서 뭐가 있었죠. 근데 이 김옥균 같은 분들은 일본을 모델로 해서 야 우리도 빨리빨리 문 열고 빨리빨리 발전합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제 요 두 세력 중에서는 아무래도 온건 개화파 쪽이 좀 더 지위들이 높았어요. 책임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빨리빨리 문 열다가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려워했겠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온건 개화파고 둘 중에서 세력은 당연히 온건 개화파 쪽이 좀 더 강했습니다. 주류 세력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개화파가 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급진 개화파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문 열고자 했으니까 이제 뭐 이게 개화 정책을 실행하려면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김옥균이 일본에 차관을 빌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일본에다가 협상해가지고 차관 받아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실패합니다. 그래서 입지가 약화된 거예요. 요거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급진 개혁파 세력들은 이제 입지가 약화되니까 이제 정계에서 쫓겨날 위기까지 처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전개했던 과정이 뭐냐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이 우정총국은 우체국이에요, 지금. 이 우체국이 이제 새롭게 오픈하는 그 연회장에서 이 급진개화파 세력들, 김옥균을 비롯해서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분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민씨 세력들도 살해하고 막 정변을 일으켜서 개화단 정부를 수립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강령도 발표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다만 이때 이제 이 사실을 안 또 그 민씨 세력들 중에 또 도망을 가가지고 보이죠? 이때도 정부가 청나라에다가 요청을 해요. 이모군란하고 똑같습니다. 참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어이가 없어요.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정부 요청에 의해서 청나라가 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개화파 세력들은 일본과 연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일본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달라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군대 규모가 청나라 쪽이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군은 싸우다 말고 결국 도망을 가게 되고 이제 정변은 3일 만에 끝납니다. 3일 천하로 끝장이 나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갑신정변도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급진계아파 분들은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젊은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가 빨리 근대화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했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젊음과 막 그런 것까지 집어 던지고 정변을 일으켰는데 3일천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영향. 한성조약이 있어요. 조선과 일본이 맺었는데 이 한성조약은 배상금 지불이에요.
그 다음에 텐진 조약은 이제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이 텐진 조약을 왜 맺었냐면 지금 이제 우리 조선 땅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교전을 했어요. 이게 청나라하고 일본이 서로 교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가 전부 놀란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해가지고 이 텐진 조약은 뭐냐면 이제 양 군대가 철수하자라는 거를 약속한 조약이에요. 양국 군대가 철수하자라는 약속을 한 건데, 다만 한 부대가 아니 한 나라가 둘 중에 한 나라가 혹시나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청나라가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일본한테 먼저 알려줘야 된다. 뭐 일본이 들어오게 되면 청나라한테 알려준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청일전쟁의 씨앗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는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들어봐도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고종이 러시아하고 교섭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우리 허락을 받고 점령한 것도 아니고 영국이 그냥 불법적으로 이 거문도는 지금 전남 여수 남쪽에 있는 섬인데요. 이, 이 거문도를 갖다 영국이 불법 점령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갑신정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그 뭐 러시아, 일본, 영국, 청나라 막 뭐 앞에서는 뭐 프랑스나 미국도 있었죠. 막 이렇게 휘둘리고 하니까 이제 이때 있었던 게 뭐냐면 조선 중립화론. 그러니까 이제 중립국이 되자라고 이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6.1주이나 이제 그 당시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외교관 부들러 같은 이런 분들이 조선은 중립국이 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중립국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중립화로는 이제 대두만 되고 실현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이런 한계가 있죠.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개항 시기에 1860년대서부터 80년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는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됐고요. 이제 원납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당백전을 발행하게 됐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걸로 이제 프랑스는 병인 박해를 계기로 해서 병인 양요를 일으켰고 미국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미 양요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사건이 이거의 영향으로 이것, 이 녀석의 영향으로 이 녀석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이 두 사건의 영향으로 척화비가 건립됐다. 여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제약은 조일소 조규라고도 부르죠. 이 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원인은 운요 사건이에요. 일본이 운요를 이끌고 강화도 영종도를 침략했던 이 사건이 원인이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돼요. 이 내용은 해안 측량권이나 영사재판권이 들어간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 원산, 인천 같은 세 개의 항구를 개항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조미수호 통상조약, 미국과 맺은 거죠. 자, 조선 책략이라는 그 책자, 요게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의 원인 중 하나다라고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나오는 내용 중에 미국하고 처음으로 최후국 대우를 보장했다. 요 조항이 포함된 게 조미수 통상조약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모군란. 요거는 이제 구식군인이 차별을 받으면서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고 해서 일어난 난이죠. 이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을 해요. 청나라가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맺게 된 게 바로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이게 내지무역을 보장했다고 했죠. 그 전에 이 개항 때는 개항장 무역만 했어요. 그래서 개항장 무역을 넘어가는 이제 내지무역을 보장하게 된 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은 제물포 조약이었다. 둘 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은 급진계합파가 주도해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일으켰던 정변이었다라는 건데, 요 정변의 영향으로는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텐진조약은 청나라랑 일본 사이에 맺은 거기 때문에 이제 둘째 치고, 우리가 맺은 거는 한성조약이었다. 이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이 수업을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1890년대 개항기 내용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